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각인학원 원장 함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애매한 박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이제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먼저 우리 아이들 명문 배재고에 합격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뭐 축하드리는데 이제 시작인 거 아시죠? 네, 이제 배재고에서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가 저희가 좀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 이제 겨울 방학부터는 이제 국어 수학도 이제 함께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바로 선생님들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재고를 위해서 저희가 국어 수학 정말 어렵게 모시고 온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한번 오늘 설명회 들어보시고 뭐 다른 학원도 얼마든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좀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가 중요하니까 결정을 잘 내려 주십사.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국어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회 한 다음에 어머님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입학해야 되니까 좀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질문 같은 것도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어머님들 설명회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들은 또 이제 그 선생님들 파트 끝나고 좀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좀 질문 받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어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전인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저께 좀 급하게 이제 발표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 합격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어저께 또 맛있는 거 좀 드셨나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꼭 가서 드셔야 됩니다. 이제 그럴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바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친구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배재고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조사도 좀 해보시고 뭐 다른 학원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좀 맞춤형으로 제가 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소개를 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이제 여기서 국어를 담당하는데 이제 배재고만 이제 담당할 예정이고요. 사실 배재고는 제가 이제 팀 수업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배재고 경향이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필요한 것들은 꼭 잘 적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국어가 흘러가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PPST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1월 3일 날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은 시험 범위가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정보만 좀 드릴게요. 요거는 뭐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가 찐이겠죠. 국어는 기본적으로 PPST는 객관식 25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뭐 객관식이니까 뭐 적당히 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이렇게 정해질 것 같아요.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1월 3일 날에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쭉 했던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이번에 시험 범위는 아마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1학년 학평에 해당하는 두 개분, 그렇죠? 그래서 22년도, 23년도가 이제 1차 시험이 될 거고요. 아마 요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때가 조금 시험이 어려웠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번에 이루어져서 시험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 2회분이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는 전체 다예요. 달리 얘기하게 되면 90문제, 90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법을 난 못하는데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들어가요. 고전시가 나 잘 모르는데?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재고 국어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재고는 사실 교과서로 수업 잘 안 하세요. 보통은 이제 외부 지문으로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친구들한테 미리 맛보기를 하는 거죠. 우린 기본적으로 학력평가 위주 혹은 외부 지문에 해당하는 평가원 지문 이런 걸로 갈 거니까 니네도 한번 미리 체험해봐. 물론 이제 학원들을 다니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볼 기회는 많을 건데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월반이라고 하는 또 혹은 이제 나름대로 국어를 뭔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좀 추상적인 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걸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로 예상되는 부분들 혹은 1월 3일 날에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좀 미리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장기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PPST 시험 범위가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유리한 면은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때 마인드로 엄마 한 달 전에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배제고 그럴 수가 없어요. 배제고는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 좀 이런 건 있어요. 보통 이제 회독을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3회독, 4회독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제고 선생님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친구들이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좀 랜덤리하게 되게 이상하게 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교과서를 왜 안 하겠어요? 그냥 불시 애들한테 프린트 주고서 준비하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PPST가 그냥 뭐 준비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선으로 뭔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는 그에 따른 변형 문제나 기출 모의고사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PPST 보기 전에 좀 나름대로 좀 미리 볼만한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PPST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시험이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처음부터 배제고 국어를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밑에다가 다 각주 같은 거 다 달아주고 나올 만한 것들 다 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 보고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무탈하게 시험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객관식 25문제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범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런 것들만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가 준비는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변형 문제 다 만들어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저랑 함께 하게 되면요. 아마 PPST 준비하는 동안에 적어도 변형 문제는 아마 3회치 이상은 풀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아마 자신감 붙어서 그냥 바로바로 보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애들이 준비를 안 한 애랑 준비를 하는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PPST를 준비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제가 늘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냥 보고서 풀고 딱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학이랑 영어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수학이랑 영어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담감을 국어는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상쇄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신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친구들도 왔는데 여기서부터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잘 이제 확인해 주세요. 교과서는 이제 동아 출판을 쓰긴 쓰는데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채택이 많이 안 된 교과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없는 편이고 또한 이제 자료도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로 수업을 잘 안 하신다라고 하는 점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명목상 교과서만 세운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는 다 바깥에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문항수가 좀 많아요. 50분이라고 하는 시험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맞닥뜨려야 될 문제는 총 35문제. 적으면 33문제예요.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우리가 시험 문제 하더라도 보통 25문제 정도 안으로 다 귀결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10분이라고 하는 시험 시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문제 수가 거의 10문제 가까이 느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서술형이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 배제고가 원래는 서술형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서술형이 10점짜리가 생겼어요. 뭐 중학교 때 저희도 서술형 해봤는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결이 다릅니다. 이 서술형이 조건이 좀 많아요. 10점짜리인데 조건이 좀 많습니다. 조건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가차 없이 깎으세요. 뭐 하나 잘못 쓰면 바로 5점 날아가요. 맞춤법 틀리면 2점 날아가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저걸로 애들 등급 나누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서술형 쓰는 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남자친구들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글씨. 글씨 황산적이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알아버 쓰는 것 같아요. 깎으세요.
못 알아보면 깎으세요. 가차 없어요. 아무리 어필하고 설명해도 그냥 깎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술형은 선생님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가 돼요. 그 두 번째로 친구들이 이게 제일 문제인데 눈으로만 외워요. 안 써요. 뭐라고 핑계대는지 아세요? 효율. 엄마, 눈으로만 하는 게 효율적이야. 왜 써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국어 공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국어는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죠. 눈으로 어떻게 그걸 다 외워? 눈으로 이미 다 외우고 했었으면 이미 하버드 가야죠. 이미 나사 갔죠. 그럴 리가 없어요. 많이 써보게 하고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술형이 되게 관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많이 채택을 안 하십니다. 들어가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문학작품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다 외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학력평가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PST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제 친구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학력평가를 보겠죠. 그래서 3월, 뭐 6월, 9월, 10월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문법. 배제고에서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배제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어를 제일 뭘 잘해야 되냐고 만약에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문법입니다. 문법 프린트가 나오는데 문법이 그냥 전범이에요. 문법이 전범이에요. 즉 2학년 때, 3학년 때 하는 문법 수업이 그대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평가원 지문 혹은 이제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3학년들이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범위에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막상 학교 시험을 대비하더라도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처음 보는 지문이 하나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요. 아마 이거는 친구들한테 순수 피지컬을 요구하는 거겠죠. 이걸 달리 얘기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너 방학 동안에 국어 공부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겠죠. 사실 제일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보면요. 순서를 따지게 되면 수학 먼저, 그 다음에 영어, 마지막에 국어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보통 국어를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이제 요것들을 계속해서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1등급 컷이죠. 1등급 컷. 1등급은 컷은 기본적으로 제가 에버리지 값을 드릴게요. 90점으로 잡으세요. 90점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올해 것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가 92점이 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87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89점.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는 85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달리 얘기하게 되면 90점 정도 맞게 되면 무탈하게 1등급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중학교 때도 뭐 그 정도면 하면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일단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타임 어택이 심할 거예요. 타임 어택이 심할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친구들한테 당연히 기출들도 좀 보여드리고 어머니께도 기출 문제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단 문제가 길어요. 한 문제가 깁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1번, 2번 문제가 그냥 한 페이지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엄청 긴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문제가 35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타임어택이 심할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서술형 배점이 10점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잘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아예 안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간 때는 아예 교과서가 안 들어갔어요. 장식품이었죠 뭐. 그 다음에 외부 지문 활용도 높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게 포인트. 문법이 누적입니다. 배재고 선생님들은 약간 이게 있어요. 문법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사실 이렇게 누적 범위로 진행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되게 힘들어요. 1학년 때는요. 2학년 때, 3학년 때는 가능하죠. 근데 1학년 때 이렇게 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 5예요. 배재고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이게 교과서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1학기 중간고사는 보통 의문의 변동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에는 중세국어 그다음에 마지막 기말고사가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이 전범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프린트로 따로 나와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번 방학 동안에 뭐 잡아야 돼요? 문법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기말고사에 문법 문제가 거의 20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애들 문법으로 어떻게든 굴리겠다라는 것이죠. 문법 문제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 때는 한 7, 8문제, 10문제, 12, 13문제, 20문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못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방학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문법이에요. 심지어 여름방학 때도 문법 한 번 더 돌리셔야 돼요. 누적이잖아요. 선생님 문학이랑 독서는요? 문학 독서도 하긴 해야 되는데 문법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높은 학교라서 어쩔 수 없이 문법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배제고 국어 자체가 내신 문제 자체가 되게 지엽적인 문제 내지 않습니다. 되게 합리적으로 내세요. 제가 봐도 되게 합리적인 문제고 선생님도 문제 되게 잘 내세요. 근데 그 문법 문제를 되게 잘 내시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많이 안 해두게 되면은 이건 시험 대비가 아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면은 약간 1학기 중간고사 때 잘 봤던 애들이 좀 점수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급격하게. 그럼 그 친구들의 특징은 당연히 뭐겠어요? 문법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나름대로 처음에는 커버가 됐겠죠. 문법 수가 적으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문법 문제가 많으니까 밀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문법 잘하는 친구들이 약간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요. 그래서 문법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고 늘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출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보통은 그냥 보게 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지금 이 친구들은 다 평가원, 수능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 변형해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문법 문제를 되게 합리적으로 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3학년들이 보는 평가원 문제를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 방학 동안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물론 전 그렇게 하겠지만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학력평가에 있었던 문법 문제들 그 다음에 평가원 문법 문제들을 한 번 정도는 쭉 보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는 거죠. 사실 저는 국어라고 하는 학문을 친구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감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별로 그런 말은 동의하지 않아요. 시험은 논리예요. 왜 감을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문법은 특히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수학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이고 누적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미리 좀 보는 게 아마 되게 익숙하게 다가올 것이고 예시들도 되게 합리적인 예시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 이거 받는 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부 지문.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사실 이제 수능이 바뀌게 되면은 평가원에서 예비평가라 그래가지고서 우리 수능 이제 이렇게 바뀔 거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이제 뿌리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갑자기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애들은 이거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읽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가나지문으로 되어 있는 되게 긴 글이었거든요. 10문단 정도 돼요. 얘 관련된 문제는 2문제였어요. 참고로.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의 조건이 좀 5개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되게 깐깐하죠. 엄청 깐깐하세요. 보통 이 서술형 문제는 약간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선생님들이 좀 보았을 때 이거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좀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문법 위주로 서술형을 만드셨고요. 2학기 때부터는 문학으로 스탠스를 바꾸셨어요. 근데 그 문학은 다 고전 쪽이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2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였어요. 요때 어떤 작품을 했었냐면 윤선도의 만응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작품을 했었는데 그 윤선도의 만응이라고 하는 작품이랑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를 낸 건데 이건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없었겠죠? 윤선도의 만행만 알고 친구들이 이거 들어가서 그냥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번역되시나요? 아마 이제 학창시절 때 이런 고전시가류를 암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죠. 이미 여기서부터 끝나지 않았나요? 경영하여. 우리 이제 또 친구들 또 어떤 대답하겠어요? 회사를 운영한다고? 또 이러겠죠. 아니 무슨 고전시가의 회사를 운영을 해요. 여기서 경영하다라는 뜻은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초려삼간. 집 정도는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초가집으로 방색한 냈다는 뜻이에요. 이거 애들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음 보는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서 이제 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많이 안 써오면 이제 어려운 것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럴 것 같습니다. 원래 윤선도의 만응이라고 하는 작품 배우게 되면 얘가 원래 약간 연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가르침을 받고 들어간 친구들은 썼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 예측하는 건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회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길다 보니까 거의 매주가 거의 긴장감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왜냐? 뭐 배웠으면 얘와 딸린 것들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문법 프린트 바로바로 뭔가 등장을 하니까 바로바로 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배제고를 담당하게 되면 제가 보통 한 8주 정도 내신 대비를 해요. 그 정도를 해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내신 대비 몇 주예요? 에이, 뭐 3주세요. 전날이죠. 전날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미리 준비는 했죠. 근데 웬만하면 거의 전날에 거의 몰아치기 하듯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8주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다 소화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다 떠먹여주고 다 이렇게 시켜도 이제 뱉는 친구들이 문제긴 한데 8주 정도 이렇게 빡세게 준비를 해야지 대비가 되는 학교가 배제고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문법은 무조건 빡세게 돌리셔야 된다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문법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저 문법 잘해요. 저 문법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보통은 학교의 오류나 이런 것들 제가 잡아내기 때문에 문법은 제가 제 자신 있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학력평가랑 평가원 기출들 중에 좀 배제고라고 한다면 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미리 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포인트를 잡는다면 일단 문법을 좀 빡세게.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평이나 평가원 지문 중에 문학독서 중에 좀 배제고라면 봐야 될 것들. 좀 미리미리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제고는 그냥 누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두 번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암기는 필요 없어요. 암기 시험 내지 않아요. 얘네는요. 다 수능적으로 문제를 내세요. 그래서 배제고가 보게 되면은 정시 결과가 되게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신 문제부터가 이미 수능적으로 내세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문제가.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신 점수도 좋고 모의고사 점수도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문학 개념어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문학 개념어를 배제고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감각의 나열과 감각의 전이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없죠.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 있을걸요? 공감각적 이미지로. 근데 감각의 나열이라고 하면 갑자기 감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 중학교 때 그런 말 안 쓰거나 선생님들이 안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배제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능적 사고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문학 개념어가 평가원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고3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문제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에 맞게끔 문학 개념어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 때는 기본적으로 수업때 다른 작품이나 제재가 있으면 무조건 연계 작품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윤선도의 만행이 나왔어요. 그럼 세트로 공부해야 될 것 작품이 있다니까요. 뭐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정극인의 상충고 뭐 이런 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친구들을 좀 미리미리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이후에 놀면 안 돼요. 무조건 문법 복습시키셔야 돼요. 왜? 시험 범위가 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보통은 이제 많이 놀리잖아요. 놀 수도 있죠. 근데 놀 동안에 무조건 놓지 말아야 될 거는 문법. 문법은 무조건 복습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배재고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커리 짠 거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일단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배재고 용어로 또 안에 내용은 또 수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배재고 친구들만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커리는 이렇게 짜져 있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배재고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5강 때부터는 친구들을 좀 달달달달 볶을 거예요. 5강 때부터 이제 뭐 들어가니까요. 문법 들어갈 거니까요. 선생님 문법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보통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법을 빨리 하니까 까먹더라고요.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미리 하면 뭐 까먹는 그 신비함. 그래서 저는 2월달 때부터 이제 문법을 들어가요. 이때 하게 되면 한 달 뒤가 바로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가잖아요. 덜 까먹더라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경험치예요. 많이 굴려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문법을 좀 앞쪽으로 당겨서 해봤는데 내신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까먹더라고요.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문법들을 거의 전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볼 거고 중세국어는 제가 이때 보지 않을 거예요. 왜? 중세국어는 2학기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1학기 동안에 그나마 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제가 이제 포인트로 삼을 거고요. 요거 좀 보시면 알겠지만요. 시험 범위 좀 역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파트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모르면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학 개념어부터 다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제가 바꿔줄 거고 배재고에서 나왔던 기출들을 좀 활용해서 작품들도 분석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 그 다음에 제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교재는 기본적으로 본교재랑 과제가 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풀어야 되는 학력평가 기출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딱 해서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배재고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문학 작품들을 좀 정리된 것들을 쭉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9주 동안 진행이 될 건데 잘 보관하고 있으면 내신 때도 당연히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딱 보면 내신 교재네요. 그죠? 내신 교재로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내신 교재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요.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가지고 온 어떤 필기라든지 지금까지 배재고에서 했던 스탠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밑에다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중요한 말들을 다 제가 여기다가 빈칸을 뚫고 같이 이제 쓰는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특히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를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길 거예요. 배재고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 무조건 본인이 설명하신 걸로 냅니다. 달리 얘기하게 되면 수업 대사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국어 시간을 자꾸 수면 시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이제 필기해온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서 제가 다시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통 2분 들어가시거든요. 많을 때 3분까지 들어가시고 하는데 이번에 2분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필기를 다 모은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작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선생님 그걸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성함을 언급하는 거는 조금 신뢰가 되기 때문에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한 선생님이 조금 독특한 해석을 하세요. 일반론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른 채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고 관련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단순하게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학력평가에 있는 거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연계될 만한 것들도 제가 같이 묶어가지고 아예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OX, 객관식, 그 다음에 단답형 서술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많이 써보게끔 해야 되거든요. 서술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매주마다 제가 한 120에서 한 150문제 정도를 공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시험 전날에 직접 모의고사. 나올 만한 것들 딱 추려가지고 직접 모의고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보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시험 전날에 와서 저 모의고사 풀고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우리 배재고 친구들 위해서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은 문법 보완하는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제가 그냥 네이밍은 문법 풀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기출했던 문제들 있죠. 시험 끝났잖아요. 문법 문제 나왔잖아요. 그 문법 문제를 제가 애들한테 해설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또 안 들어가진 않잖아요. 누적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문법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풀 서비스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아마 문법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토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겹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이때를 일단 개강 날짜 잡았고요. 클리닝은 친구들이랑 개강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친구들한테 클리닉 때는 PPS 대비를 위한 변형 문제도 같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 과제가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1등급 조교진들이 1대1로 붙어가지고서 모르는 것들, 보완의 것들 같이 알려줄 거예요. 내신 개강은 또 이제 이후에 제 공지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토요일 오전은 고정값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관리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질문은 기본적으로 새벽 5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24시간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잠을 잘 안 자요. 하루에 2시간 자도 괜찮아요. 저 보통 5시에 자서 7시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애를 셋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애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맡기면 이제 이혼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많이 안 자요. 멀쩡해요 그래도요. 괜찮죠? 저 뭐 죽을 빛인가요? 멀쩡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업 영상이나 자료는 친구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늘 줄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친구들한테 배부를 할 겁니다. 근데 다 봤는지 안 봤는지 체킹돼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걸 좀 많이 중시를 하는데 학생들이랑 좀 즐겁게 소통하는 걸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친구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게 되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저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얻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제가 당연히 우리 친구들과 호흡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죠. 테스트 과제 수행 결과는 당연히 다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수업 뭐 했고 과제 어떻게 했고 다음 주에 뭐 할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은 좀 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잡담이죠. 그 잡담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아마 예시를 들더라도 항상 수업과 관련된 전 예시만 들고요. 그렇다고 그 재미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수업과 관련된 예시,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만 전할 거예요. 제가 잡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버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올바르게 학생들 잘 지도해서 원하는 치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 궁금하신 것 더 있으실 것 같고 혹시 맨 앞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 전화번호가 앞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뭐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다가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문자나 답변 혹은 이제 전화 제가 직접 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뒤에도 또 선생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난이었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정욱입니다. 네, 요거는 제 간단한 양력이고요. 팜플렛 보시면 나와 있으시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입의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밌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대학 입시 아사리판이 날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사리판 비속어는 아닌데 뭐 불교 용어입니다. 어쨌든 전과목 1등급이 서울에서 10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1학기랑 2학기, 1학기만 봤을 때도 10배가 폭증을 했고 서울에서만 지금 1학기에 1000명이 나왔어요. 전과목 5, 1등급이. 그럼 이 기사를 보면 어머님들께서 뭐 어떤 좀 감정을 느끼세요? 1등급 좀 쉬워졌네. 이런 부분은 당연한 1차적인 부분이실 거고 1등급의 가치가 과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1등급이 너무 흔해졌다. 그래서 1등급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2등급을 받았을 때 이 2등급이 굉장한 디스어드밴티지로 적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느끼셔야 되는 부분은 그럼 이렇게 많은 1등급들 중에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판별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등급만 지금 5, 1등급만 1000명인데 그 1000명 중에서 어떻게 진짜 찐또배기 1등급을 걸러낼까요? 뭐냐면 원점수입니다. 자, 원점수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생기부에 뭐 표준점수, 표준편차 이런 부분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등급이랑 표준편차 정도만 봤을 때도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별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생기부에서 이제 표준편차, 표준점수 같은 부분들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등급만 봤을 때 이게 찐또배기 1등급인지 아니면 끄트머리에 1등급 문 닫고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똑같은 1등급에서 원점수가 더 높은 학생의 1등급을 더 가치가 높게 판단을 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거는 원점수를 무조건적으로 높게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또 넓혀보면 그럼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원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다면 시험을 좀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등급 컷을 높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높은 원점수를 가지고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조금 쉽게 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 28년도 입시 요강인데 보시면 정시 모집만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2단계에서 교과 영향평가가 40점 들어갑니다. 100점 중에서 40%가 이 학교 생기부 내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시에서도 결코 이제 내신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젠 정시 파이터 같은 직업들은 없어져야 되고 정시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재고 입시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년부터 25년까지 입시 실적인데 전반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배재고 같은 경우는 수시랑 정시 둘 다 강점이 있는 학교고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물론 뭐 정시 같은 경우는 졸업생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의학결이나 서울대 그리고 연대까지 이제 점점 입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수시 같은 경우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내신의 강점 그리고 학교 자체의 그런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잘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요거는 기존의 9등급제에서입니다.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배재고의 입시 실적이 과연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있죠.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배재고가 만약에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냐라고 말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기부에서 이제 표준 점수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재고 같은 이제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 그리고 학생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감점 요소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배재고 자체는 학교 내부에서도 수시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PPST 같은 시험들도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좀 방향성도 아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자 정교석차로 구분했을 때 한 학년에 400명 정도 있는데 배재고 같은 경우는 자 졸업 입시 실적이랑 이제 퍼센테이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 40등 정도 즉 소월반이라고 하는 그 심화반 같은 거죠. 소월반 안에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0등 안에 끊기면 연고대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5%인 20등 정도까지는 서울대나 의대까지도 지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등 안에 끊기면 이제 뭐 서울대는 안정권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 의대 뭐 5대 의대나 뭐 지방 상용 정도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것도 9등급제 1대겠죠. 지금까지는 입시 실적이 9등급제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앞서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 1000명 나온 올 1등급 있잖아요. 그죠? 그 비율도 따지면 이제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한 1.5%에서 2% 정도 되거든요. 그 비율을 단순하게 접목시켰을 때도 자 상위 2% 안에 들어야 지금 10등이고 그래야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올 1등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2등급을 좀 받게 되면 아 서울대까지는 어렵다. 옛날에는 2등급 받아도 가능했거든요. 2등급 받고 3등급 좀 있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2등급 좀 있어도 어렵다. 그리고 1등급보다 2등급이 더 많으면 아예 서성한까지도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에 대한 사수를 조금 더 경각심 있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래서 대제고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 삭제로 자사고 멘티가 좀 감소했다. 그 다음에 1등급 40명 내외에 들어가 있는 그 소월반에서 내부적인 원점수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등급이 다 같은 1등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90점 후반대 1등급이랑 80점 후반대 1등급은 결국 다르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90점 이상으로 1등급 때 컷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정시의 내신 점수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중요도가 결국은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신 1등급 기준으로 가져가시되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원점수에서도 끌어올리는 것들을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1등급 받으면 아 그래도 1등급 받았으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학교별 내신 유형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내신형이랑 수능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수학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내신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 또는 이제 뭐 교과서나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에서 문제집 변형 그리고 유제 중심 난이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숫자 정도만 바꾸거나 아니면 뭐 묻는 조건들 조금씩 이제 섞어가지고 도구를 이제 내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내신형 출제 기조 같은 경우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면서 이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에 대한 연습들이 많이 필요한 형태의 출제 기조이고 그 다음에 수능형 형태의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능형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푸는 실전에서 사고력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예 처음 봤었던 신유형의 개념들, 신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처음 접해봤는데 내가 풀어본 적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사고력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시간 안배보다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본질적인 사고력, 능력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기르는 게 중요하죠. 그럼 배제고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일까요? 예전에는 수능형 학교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내신형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출제 경향 한번 보시면 일단 뭐 문항 분포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시고 레벨을 한번 보시면 난이도에 자, 레벨 5로 제가 나눠놓은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숫자 정도만 바꿔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다양한 도구들을 함수식으로 또는 뭐 조건식으로 어렵게 변형해가지고 꼬아냈던 문제들입니다. 물론 베이스는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기출문제 그거 풀어봤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못 푼다는 거죠. 아예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 경향성을 보면 레벨 4랑 레벨 5의 경향성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25년에는 이제 5등급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쉬워졌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원점수를 좀 높게 가져가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레벨 5가 거의 없어요. 배제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배제고 수학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 동네 한정이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를 내는 학교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은 뭐냐? 이 기출문제 결국은 내신은 다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출문제를 꾸준하게 반복했을 때는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학교다. 우리 아이가 수학적 능력이 좀 없어 보여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문항 분포도 한번 좀 보시면
문항부 한번 보시면 이전에 20년부터 22년까지는 서술형이 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23년부터는 서술형이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서술형을 계속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서술형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에는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뭐 앞으로 서술형을 출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지만 서술형 나와봤자다. 왜냐하면 서술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학생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풀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서술 방향들에서 감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특히 재수업 같은 경우는 뭐 화이트박스라는 뭐 학습법이 있는데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트레이닝 된다면 서술형은 오히려 쉬운 부분이다. 오히려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좀 보너스 포인트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이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출 한번 볼까요? 25년 배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교육청 23년 9월에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진짜 그대로. 여기서 바뀐 거 뭐냐? x-2에서 x-3으로 바뀌었어요. 숫자만 바꾼 거죠. 그죠? 근데 요게 25년 킬러였어요. 그러니까 배제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기출문제 완벽하게 내가 잡고 있으면 충분히 내신고사에서도 풀만한 문제들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시도 24년 건데 얘도 보면 이 식 자체가 그냥 똑같이 나왔죠. 조건식 자체가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정도. 요것도 24년 킬러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단순하게 부호 아니면 숫자 정도까지만 바꾼 문항으로 나온다. 그럼 내가 기출 문제를 좀 진짜 여러 번 통달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보면 다 알겠죠. 그죠? 보면 이거 내가 풀어봤던 문제인데 그러면 좀 일단 마음가짐이 쉽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레벨 5 어떤 문제 나오냐면 이거 배제고 기출인데 똑같이 자 24년도 기출인데 얘도 좀 킬러 문항이었어요. 두 가지 킬러 문항 중에 하나인데 얘도 그냥 조건식이 똑같죠. 조건식 똑같고 함수식도 똑같고 얘는 그냥 묻는 것만 달라. 문제에서 묻는 것만 다르게 주는 그런 유형들. 숫자 바꾼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똑같은데 문제에서 묻는 것만 바뀌는 경우. 근데 요거는 레벨 4 정도까지 제가 분류할 수 있거든요. 문제 자체는 어려워요. 자체는 어려운데 기출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기출 풀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레벨 5 어떻게 나오냐면 자, 진선여고 같은 해에 나왔던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배재고랑 같은 해, 같은 학년, 같은 학기 중간고사인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자체를 다 꽈냈어요. 여기서 나와있던 뭐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이고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이런 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도구는 같지만 이 특정한 변수에 대한 범위에서 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그런 방향성은 같지만 문제 자체를 엄청나게 꼬아내가지고 학생들이 이거 본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단 말이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 실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문항들이 레벨 5 정도 문제로 강남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배재고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향성은 없다. 그래서 충분히 기출을 통달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평. 주변 학교들보다 좀 어렵지만 극악의 난이도는 안 나온다. 그리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관리만 잘한다면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고 자체 제작 문항 거의 없습니다. 배재고에서 거의 제작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근제에서는 80점대 후반 1컷 예상하는데 90점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조금씩 다르실 건데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등급 컷을 많이 높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서술형 출제 가능성. 자, 서술형을 출제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 부분은 뭐 배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서술형에서 뭐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학교에서 주관적으로 점수를 좀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서술형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불성성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뭐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 스스로도 요새 서술형의 채점에 대한 기준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불가능한 부분이고 대신 서술형 같은 거 나와봤자 어차피 쉬운 문항에서 풀이 과정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가져가느냐 얼마나 이 친구가 수학적 언어로 이 부분을 잘 풀어가느냐에 대한 연습들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쉬운 문항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재수업 같은 경우는 화이트박스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통 서술형 공부할 때 내신 때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수능 공부하면서 서술형 공부하진 않죠. 왜냐하면 수능에 서술형 안 나오니까. 근데 제 수업에서는 화이트박스라는 학습법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서술형에 대한 이제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나 수학적 사고, 수학적 언어들을 얼마나 이제 쉽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에서 오히려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고사 잘 보기 위해서는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뾰족한 공부. 자, 범위 내에 있는 것들 무조건 다 섭렵해야 됩니다. 범위 내에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봐야 돼요. 한 번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풀어봤을 때 본인이 어떤 문제에서 틀렸는지 그 어떤 유형에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뾰족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 두 번째 오답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그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답 부분들 대부분 학생들이 잘못 오답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신이 기출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미 나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답 정리했는데 실전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근데 또 틀렸어. 오답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완벽하게 오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같이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일과 엄밀이라고 해놨는데 무슨 뜻일까요?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안일함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밀함을 가져가셔야 되세요. 뭐 내신에 뭐가 나오니 많이 이 부분 나오니 많이 안 나오니 많이 이런 거 많이 떠들죠. 내신 경향성이 어떠니 이런 부분들 학생들끼리도 많이 얘기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시는데 안일함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든 말든 무조건 다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재의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내신에서는 완벽한 원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서술형 그리고 화이트박스에 대한 부분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이트박스 공부법이 뭐냐면 자, 좀 킬러 문항들 같은 거 봤을 때 학생들이 킬러 문항 읽다 보면 한숨 쉬어. 처음에 좀 알겠지만 갈수록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뭐 엄청 많이 나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념은 알고 있지만 이 개념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모르는 학생들 보통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4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 그리고 응용은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시중교재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풀 줄 아는데 킬러 나오면 못 풀겠어. 요거는 한 1등급은 안 되지만 2등급 좀 이게 위에 애들 2등급 상위권 애들 이런 학생들이 이 단계를 못 넘어가는 이유는 방향성의 부재입니다. 이거 빨간색이 있는데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될지의 방향성 자체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제가 화이트박스라고 해서 방향성은 제시하되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고력이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들은 제가 다 빈박스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 직접 스스로 채워나가면서 방향성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이 문항을 풀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인지를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방향성도 결국은 비슷한 유형들로 세분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한 유형 학습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매 시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95% 학생들 더 이상일 것 같긴 해요.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답을 해라, 오답을 한다라고 하면 오답을 그냥 새로 풉니다. 그 문제를 아예 새로 풀죠. 노트를 새로 꺼내거나 아니면 문제집에서 다 지우고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진 거죠. 자, 틀린 문제 풀 때 기존 풀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존에 자기가 풀었던 거. 왜 중요하냐?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틀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서 안 틀리지. 그죠? 그래서 오답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자기가 틀렸던 풀이 과정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 오답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답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답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해설 강의 했을 때 해설 문제 풀어주고 1분 뒤에 다시 오답을 해. 그럼 자기가 푼 걸까요? 아니겠죠. 그냥 제가 풀어줬던 거 기억해가지고 그 기억을 여기다 쏟아 뱉어내는 겁니다. 그럼 오답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답 기간, 해설 듣고 난 직후에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단원 오답, 그 다음에 뭐 과정 오답 이런 거 다 모아서 풀어야 되는데
오답 누가 모아주냐? 학생들 다 모을까요? 자기가 풀었던 문제들에서 오답들 다 안 모읍니다. 그냥 다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다 모아드립니다. 학생들마다 개별적인 오답 아카이빙 다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 학생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들에서 오답이 나왔는지 학생들마다 다 오답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오답 아카이빙 및 유형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유형에서 특별히 오답이 많이 나오는지, 어떤 오답 문제들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다 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오답들 진행하고 있고, 내신 때는 특히 더 오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신 때는 제가 오답 내신 대비 오답 모음이라고 아예 책을 만들어줘요, 학생들마다. 정지원 적혀있죠? 저희 학생인데 학생들마다 개별적인 교재를 다 만들어줘가지고 오답들 다 모아서 오답들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풀이 과정에서 또 어떤 거 틀렸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신 대비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일반 정규반에서도 저희가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에서도 오답들이 계속 아카이빙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 테스트에서 어떤 부분 틀렸는지, 그리고 그 오답을 단순하게 그냥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고, 뭐 도구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고, 문맥 자체를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고, 오답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PST에 대한 내용들. 자, PPST 알고 계시죠? 자, 1월, 2월에 이제 치는 시험인데 일단은 범위는 3월 모의고사의 기출 문제들 나오시고, 뭐 3개년, 뭐 5개년 이런 말들이 많은데 5개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5개년 정도는 확실하게 보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중등 수학도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근데 3월 모의고사 자체가 원래 중등 수학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중등 수학도 이제 좀 범위로 들어가 있다. 근데 학생들이 중등 수학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렵진 않은데 좀 많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하 파트 그리고 통계 파트. 이게 왜냐면 2학기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2학기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3-2 때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3-2 때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3-2 중등 수학이 그냥 다 비어 있어요. 자,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애들, 제가 저번에 뭐 상상고 이런 대비반 가가지고도 뭐 너 외심이랑 내심, 정의랑 성질 구분해서 얘기해봐 라고 하면 명확하게 얘기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K모 출신이라고 해도 얘기를 잘 못합니다.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특히 기하 파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등 수학 기하 파트 특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시고, 그러면 소월반 대비하기 위해서 소월반 꼭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도 뭐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계신데, 소월반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거에는 의의가 있다. 충분히 PPST 준비하는 거에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 왜냐면 이게 저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저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공부를 못했어요. 중3 때까지 공부 못했는데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도 이제 배치고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배치고사를 좀 잘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고 좀 이미지를 좀 개선시키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배치고사를 그래도 나름 잘 봤어요. 나름 잘 보고 1학년 때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시기, 즉 좀 붕 떠 있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이 예비고일 시기에 이런 PPST 같은 학력평가 대비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중학교 과정 총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거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죠? 중학교 기하,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오긴 하지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들로 사고력 연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PPST 결국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들어가든 말든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ST도 저희는 이제 화이트박스라는 그런 킬러 문항 대비 방법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는 또 특강반도 하나 개설해뒀습니다. 그래서 1학기 커리큘럼은 3월부터 5월까지 일단은 잡아놨는데, 3월에는 공통수학 1,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집중 대비 기간이 들어가 있고, 5월에는 공통수학 1에 대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부분들 진행하면서 공통수학 2도 조금씩 건드려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현행을 잘 따라가실 때 선행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1학기니까 공통수학 2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대수 비정 보실 필요 없다. 그거 볼 시간에 공통수학 1, 2를 좀 더 해라. 그거 뭐 100점 맞을 수 있으면 대수 비정 봐도 되는데, 그죠? 100점 맞겠냐고요?
못 먹겠죠. 그래서 대수비적 볼 시간에 공통수학 1, 2에 좀 더 집중하셔라 하는 조금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제고 1학년 입반 테스트가 있지만 3차에 걸쳐가지고 제가 입반 테스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테스트 진행하고 그 테스트에 대한 해설 특강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학생들의 뭐 객관적인 위치도 한번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중등 수학에서 공통 수학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비어 있는지 제가 또 개별적으로 다 상담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다. 앞으로는 없으실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각인 영어 전문학원에서 배제고 영어 담당하고 있는 노윤기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142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142기 애들이 그래도 조금 늘어서 이번 연도 이제 초에 또 PPS 데뷔반 합격자반 열어서 설명회 했었는데요. 제가 첫 해에 3명 그 설명회 때 오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해 그래도 좀 늘었다 해서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 한 분, 자녀 한 분, 그러니까 한 분 온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너무 사실 좌절을 했거든요. 2명 와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많이 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간략하게 좀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저는 현재 지금 각인 영어 전문학원에서 배제고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대치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학군지에서도 강의했었었고, 그리고 연구실에서도 영어 연구실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재 컨텐츠 이런 거 만드는 일 한 7, 8년 정도 해왔던 사람이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신 것 중에 이 배제고 영어 어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배제고 영어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제 대비 전략 그리고 이제 관리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설명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제고 특징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능률복화라는 단어장이 들어가는데요. 그 단어장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원래 중학교 때부터 50개, 100개씩 암기했는데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단어 뜻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치사에 같이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의 디테일한 용례까지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in인데 of로 바꿔놓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냥 단어 외우면 안 되고 거기 예문에 있는 전치사들까지 같이 암기해라.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빈칸이 여러 개 뚫려 있잖아요. 우리 단어 보시면 단어가 한 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3개, 4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이어라고 하는데 다이어에 대한 질문들까지도 물어봐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다이어에 대한 학습, 그다음 마지막으로 혼동어휘, 비슷비슷한 단어들, 철자 비슷하고 이런 단어들 내는 걸 좋아합니다. 남자 학생들이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스펠링, 철자 이런 거에서 조금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아시고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더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조금 더 꼼꼼하게 또 덤벙대는 친구들 있죠.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이제부터 덤벙 그런 거 안 되고 칠칠 맞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칼같이 예리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게 배제고 어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서술형인데 서술형은 사실 되게 종합적으로 돼요. 이것저것 되게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작 문제였는데 영작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출제하거든요. 한영고, 배제고, 뭐 광문고, 성덕고 이런 거 전부 다 출제하는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은 학교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그냥 한글 뜻을 주고 암기를 해서 통암기를 한 다음에 그냥 맞춰서 쓰면 되는데 배제고에서는 간혹 가끔씩 변형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ing로 쓰는 거였는데 여기 이 that을 가지고 와서 이걸 관계사절로 바꿔서 쓰게 됐거든요. 그럼 이거 사실 문법에 대한 기본기 없고 영작에 대한 내 피지컬이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내가 암기한 거랑 다르네 하고 이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42기 문제였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 많이 틀렸던 문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번 연도 배제고의 가장 큰 변화예요. 배제고가 3년 내내 한 번도 요약문 문제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2학기 와서 중간 기말 때 이 요약문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요약문 문제가 이 서술형 파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긴 그래도 그냥 애들이 문장 암기하고 막 내신 때 막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요약문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세요. 그 이 요약문도 해석도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빵꾸도 뚫려 있죠. 근데 여기 빵꾸에 들어갈 단어에 대한 어형 변화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사형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애들이 많이 틀린 게 이 잘하는 전교권 친구들도 이 문제에서 좀 틀렸었는데 여기 이 destined라고 해서 ed로 돼 있는데 이걸 destiny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 다 아시죠? destiny 운명이라는 뜻. 근데 이거 애들이 어떻게 바꿔서 틀리냐면요. destination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어형 변화가 어려운 게 이게 요양문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까지는 안 냈다가 이번 연도에 냈죠. 그래서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내년에도 낼 가능성. 내년 맞죠. 네, 우리 이제 144기 때도 낼 가능성이 높아서 겨울에 이런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겨울에 무슨 PPS 대비한다고 그 모의고사 풀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년 우리 1학년 중간고사 잘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풀고 막 빈칸 문제 풀고 독해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 풀면 애들이 다 개거품 물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겨울에 정복을 해놔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설명회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배재고 강사 중에서 이 추론 일치불일치에서 강조를 하는 강사가 없어요. 이게 사실 되게 엄청난 킬러 문제로 나오고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고른 거 해놓고 뭐 기역, 니은, 디귿, 비읍 이거 되게 교묘하게 돼 있어서 요거 두 개까지는 맞는데 마지막 하나에서 걸려가지고 틀리거나 이렇게 해서 모두 고르시 다지선다 문제에서 아이들이 실수가 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게 내냐면요. GPT 아시죠? GPT한테 이거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배재구 선생님이 그 정도로 교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가장 많이 틀렸던 그 일치불일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과서 지문 내용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녹음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상 합창단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막 녹음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선택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연습했다.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다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게 녹음, 연습 뭐지? 근데 틀린 선지로 냈어요. 녹음이랑 연습은 다르기 때문에. 연습이 그 녹음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녹음을 한 거지 연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린 선지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게 교묘하게 냅니다. 근데 이 수능에서는요. 26번, 27번 이 일치불일치가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돼요. 이 정답률 거의 90%막 이런 문제. 그렇죠? 야구부, 축구부 아닌 이상 거의 다 맞추는 그런 문제인데 이 배재고에서는 이걸 되게 엄청난 킬러 문제로 돼서 반드시 겨울에 이 추론 문제를 패턴화시켜서 정리하는 훈련을 해두셔야 됩니다. 내용에 대한 연습. 이런 문제는요. 수능 모의고사 이런 데서 나오지도 않는 문제라서 따로 풀어봐 주셔야 돼요. 따로 겨울에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해주냐. 자, 여기 어휘에 보시면 이 책은 능률복화 책이 아니에요. 능률복화 책이랑 비슷하게 해서 제가 다시 편제를 한 책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능률복화 책이 있는데 왜 굳이 선생님 단어장을 새로 만드셨냐면요. 아까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어휘 문제. 왜 안 넘어가죠? 네네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자 어휘 문제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영영풀이 이런 거 있죠. 능률복화 책에 보시면 영영풀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영영풀이 그리고 전치사 선생님들이 낸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유의사항이라 그래서 전치사 유의해야 된다. 이거 인 써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따로 표시해놔서 제가 한 번 더 가미를 한 책인 거예요. 능률복화 시험 범위에 맞게끔. 그래서 이 겨울 동안에도 아이들 단어 암기하는데 그냥 능률책이 아니고 영영풀이랑 전치사 쌤까지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연습 문제입니다. 아이들 단어 그냥 암기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계속 훈련해보고 전치사가 뭔지 써봐야 되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실제 문제에서 맞출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애들이 어휘에서 문제를 틀립니다. 한두 문제씩. 자 그리고 영작 문제인데 자 영작은 제가 이 배제학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배제고를 한다고 해서 담당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을 하면 안 됩니다. 배제고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배제고 수업. 이 배제학개론은 이름조차도 배제학개론이기 때문에 배제고에 맞는 영작. 아까 전에 그 영작 제가 ing인데 관계사로 바꿔서 이 응용 능력, 내 피지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정말 내 피지컬을 늘려주는 그런 식의 영작을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해서 같이 아이들 영작에 대한 기본기, 기본 패턴화하는 훈련 저랑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 문제도 제가 배제고 그래서 5개년 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선생님이 어떤 패턴으로 정답을 내든지 아까 그 연습이냐 녹음이냐 이런 패턴이 있고 반대말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반대말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화시켜서 나누는 거예요. 추론 문제를. 그래서 여기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겨울방학 때 이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배제고식 그 추론 문제 그런 패턴화시키고 풀어보는 연습하셔야지 무슨 뭐 모의고사 풀고 독해하고 문법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약문. 제가 이 요약문을 이번 연도에 이 책에 다시 개정하면서 집어넣은 건데 원래 제가 배제고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전에 명일여고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명일여고가 이 요약문을 킬러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요약문 문제는
한영강문, 성덕, 광동, 뭐 상일 모든 학교가 다 내는데 우리 배재고만 빠져 있어서 이 책에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샥 하고 들어가서 이 요양문 장인이 여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양문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문제를 풀어봤고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요양문도 자리값에 맞게 패턴화 시켜서 계속 문제를 푸는 연습. 그다음에 이 배재고 기출 여기 보시면 배재 기출이라고 다 돼 있죠. 실제로 배재 기출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같이 실전 문제를 통해서 계속 훈련해보고 아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거 겨울에 해두셔야 된다. 겨울에 이런 공부해야 돼요. 이상한 공부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리큘럼 돼 있죠. 네, 커리큘럼에서 여기가 이제 기본 영작 만드는 패턴에 대한 뼈대 잡는 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요양문도 명사자리, 동사자리에 따라서 자리값에 맞는 분류. 그래서 이 주차마다 아이들이랑 같은 패턴 훈련. 그 다음 마지막에 논리도 제가 배재고에서 내는 패턴 정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패턴화 시킨 훈련들을 계속 8주, 9주 동안 아이들이랑 해갈 거다라는 게 이 겨울 합격자반에 대한 수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PPST는요. PPST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대한 변형 문제를 제가 N회차로 계속 아이들 풀리고 대비를 해주긴 하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무슨 해설을 해주고 공부를 시키고 이것보다도 내년에 내신 잘 보려고 하는 거지. PPST 지금 모의고사 공부해가지고 이 8주, 9주 이 중요한 시간에 그리고 내년에 내일 3월, 4월 돼가지고 2등급 나오고 막 3등급 나오면 눈물 콧물 다 빼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서 이 PPST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 그래서 PPST 대비를 해줍니다. 네,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 같이 시켜준다는 거. 이 PPST 강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재고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내신 대비 때 제가 2월 말쯤에 2월 중순쯤에서 오늘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랑 손잡고 오셔서 내신 대비 또 어떻게 해주는지. 왜냐면 지금은 겨울에 대한 수업인 거고 3월 달이 되면은 내신반이 편성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뭐 교과서, 모의고사 이런 거만 해설해주고 이런 수업을 해요. 내신 대비를. 겨울은 내 실력 올리는 단계. 그리고 3월부터는 내신 연습하는 단계인데 이 내신 때 하는 자료인데 제가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에 학생 수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 핵심, 이 킥이 뭐냐면 이 화이트북, 블랙북이라는 이 프리미엄 콘텐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치 시리즈처럼 다음에 오셔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라. 네, 알겠죠?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제가 그 유명한 영어 학원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들도 아마 두 가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학원의 강점이 뭐라고 하냐면은 관리라고 해요. 관리. 그래서 저는 관리를 되게 초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 개별 관리 카드에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 숙제에 대한 디테일한 체크거든요. 그래서 A가 빠졌는지 B가 빠졌는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안 돼 있는 친구를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 올 거야? 언제 할 거야? 이러면 아이들이 하게 돼요. 10개 할 거 5개 원래 5개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6개, 7개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부는 아무리 제가 맛돌이 같은 저런 좋은 자료랑 무슨 프리미엄 자료 이렇게 해도 아이들 움직이게 와서 같이 시키지 않으면 애들이 안 해요. 잘하는 친구들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도 온라인반으로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점점 안 하게 되면서 방치가 돼요. 이게 인간의 어떤 습성이에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 시스템 이런 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 계속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제가 막 채찍을 치면서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진 않고 같이 하자. 일로 와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끌어주거든요. 같이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아이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그렇게 좀 이끌어가는 젊은 강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을 보내다 보시면은 아이들 수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 아이는 배재고 합격하긴 했는데 좀 공부를 좀 못해요. 중학교 때 좀 너무 놀았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수준별 보강 자료라 그래서 학생 한 명에 따라서 이렇게 뭐 들어야 되는지 어떤 수업에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제가 제공해주고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같이 이끌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친구는 좀 더 쉬운 자료. 그다음 잘하는 친구는 좀 더 어려운 자료 이런 식으로 수준별로도 제가 관리실장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실장님이 아니고 제 관리 실장님이 따로 계세요. 이연아 실장님이라고 따로 계시는데 이 분이 저랑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배재고 아이들만 정말 배재고 아이들만 관리해준다. 그래서 팀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원래 인원수가 되게 적었었는데 이 합격자만 4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거의 한 1,400% 정도. 진짜 애들을 진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학원과 비슷비슷해졌고
이제는 옛날에는 계속 그 어머니들이 영어학원 어디 보내요? 그러면 항상 그 하나의 학원만 이름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여기 수업도 여기가 낫고 관리도 여기가 낫고 자료야 뭐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 장인이에요. 이런 이 퀄리티를 한 비교해 보세요. 정말 가서 저 답답해요. 저 그때 2년 동안 계속 외쳐왔거든요. 이 유명한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진짜한테 보내셔야 되는데 배제고 전문 자료도 아니고 모의고사 풀이하고 있고 이런 데에다가 보내셔서 그 아이들 실력 안 오르고 그러고 가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근데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얘기를 좀 이제 들어주셔서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결과 성장 이 이유 있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도 제가 열정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제 보내주시면은 정말로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진짜 이 배제고 합격하고 되게 중요한 시기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겨울 방학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 또 언제 봐요? 네, 2월 중순에 네네, 학교별 설명회 할 때 배제고 내신 설명회 할 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